그러면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별로 적자가 아니라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도곡더블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오늘 하필 또 촬영날이 이제 사이드카까지 발동한 국내 이제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한 이제 시점이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촬영분을 이제 보실 때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변동성장을 새롭게 접한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겠지만은, 신사임당을 통해서 많은 정보나 향후에 어떠한 전략 좀 세울지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하반기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완화,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시키는 좀 요인이 되어 왔고, 결국에는 작년 9월죠. 9월부터 5월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지속되어 왔었는데, 뭐 상법 개정안이나 뭐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뭐 아직까지 상법 이제 3차 개정안은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무화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11월 초까지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좀 4천을 돌파하는 지수까지 좀 올라왔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라 하면 뭐 이제 두 달밖에 남지는 않았지만은 3분기 실적 발표들이 생각보다 특히 반도체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이제 폭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금융이나 지주 그리고 조선, 방산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조선, 방산, 화장품 쪽에 이제 주도 섹터가 많았다면, 하반기 뭐 6월, 7월, 8, 9, 10월 달에 보게 되면 대다수의 섹터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분위기로 좀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갈수록 조금 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나 좀 횡보할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4천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에 물론 이제 AI 버블론 얘기는 뭐 계속 꾸준히 좀 나오기도 해왔었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뭐 오라클이나 뭐 엔비디아나 AMD, 인텔, 아니면 국내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에도 이제 월 8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요구를 해왔다시피, 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금씩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죠, 이제 빅쇼트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도 최근에 뭐 엔비디아랑 그 팔런티어, 이게 전체 자산의 80%를 이제 공매도를 이제 치게 되면서 시장의 좀 분위기, 투심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천이다 하더라도 사실 PBR 기준으로는 1.3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한 1.6배 수준이고 일본이 한 2.5배 수준이라고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좀 저평가 좀 수준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아니면 어제 좀 급락이 이틀 연속 나왔던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 이제 관점에서 투자를 좀 지향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맨 처음 이제 JP모건 이제에서 이제 리포트가 처음 나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이제 PBR이 1.5배가 되게 되면 한 5천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한 2년에서 3년을 봤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생각보다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충분히 코스피를 5천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은 내년쯤으로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이제 보는 거고,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거의 한 뭐 2,500에서 4,000까지 거의 몇 개월밖에 안 걸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왔던 만큼 생각보다 수급이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은 좀 행보하다 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11월 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22선을 터치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게 오늘 지수가 5% 빠진 상황에서 이제 22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이평선을 좀 안 뚫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4,000에서 4,500 사이가 12월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부각된 거,
그 부각이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지금 셧다운 우려가 이제 35일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소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좀 산업 섹터 쪽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5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도 가능도 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충분히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과열되었는데 증시 변동이 시작한 걸까요? 증시 변동은 확실히 좀 세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한 3% 이상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하루에 외국인 수급 자체가 거의 현물 쪽에서만 코스피에서만 거의 2조 이상의 움직임이 좀 왔다 갔다 했죠. 최근에 한 약 2달간 외국인 우리나라에 한 18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거의 한 뭐 4조에서 5조의 자금이 거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는 그 결국 변동성을 크게 유발할 측면이 있었고 대신에 우리나라 개인 이제 고객 예탁금 자체가 86조까지 올라왔었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 외국인이 이 수급을 이끌었지 사실 개인이 그 수급을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3, 4조 이상의 반도체 쪽으로 석을 좀 몰려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관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만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처음 샀을 때는 포트 비중에서 한 40% 비중이 되어 왔었지만은 평가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포트의 한 60%의 비중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비중 조절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주가를 좀 매도세를 좀 이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금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 이제 되는 이제 시점이었고 결국에는 예전에 파월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조가 살짝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셧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서 고용 지표 발표가 계속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사실 어제도 졸트 이제 구인 건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도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파월 입장에서도 여기서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빠지게 했고 저는 글로벌 증시도 흐름을 조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이었고 금도 이제 안전자산이기도 했죠. 근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의 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달러 쪽은 적어도 안전자산에서 사실 좀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금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게 되면서 4,00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좀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은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이거는 상업용 이제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은가율도 좀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신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9월달, 10월달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원래 12월도 한 90% 정도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 파월 의장이 멘트 하나로 그 60%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죠. 아마 이게 그 신규 고용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AI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속도가 올라오게 되면서 새로운 인력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신규 고용자 수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대신에 이걸 이제 AI가 새롭게 시장이 대처하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좀 추구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모습이 결국 12월 달에 대한 통화 정책이 사실 시장은 애매하게 조금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인 시장도 애매하게 빠지게 되고 금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애매해진 좀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니까 좀 시기는 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로 보시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반도체는 뭐 계속 큰 흐름에서 업사이클이 이어진다로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저는 그동안 한 2, 30년 동안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번 AI 사이클 같은 경우는 최소 한 3년에서 5년까지 좀 보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단순히 이동성 장세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향후의 사이클에 대한 초기 시작
이게 어느 정도 빠르게 움직여 왔다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아까 사이클을 얘기를 해왔다시피 항상 1년과 2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항상 제약바이오나 로봇 섹터입니다. 그 섹터들은 최근에 좀 반도체가 시게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이번주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반도체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향후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런 AI 로보틱스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로봇 쪽도 향후에 좀 성장성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 섹터는 일단 무조건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래 25%에서 15%로 이제 상호 관세가 내려오게 되면서 가장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의선 대표가 이제 만나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제 자동차는 미국 쪽 수출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일본이 빠르게 15% 도입을 하다 보니 뭐 도요다나 혼다나 닛산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불리함을 좀 가질 수밖에 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장기적으로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픽업 트럭이냐, 물론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적어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리스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에 뭐 내년에 뭐 조조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에이펙스에서 우리가 가장 재미나게 좀 봐왔던 거는 GPU 26만 정과 관련된 AI 쪽에 대한 이게 전 시장에 대한 확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전이나 뭐 로봇이나 그런 AI와 같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의 대표적인 섹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게 조금 우리 에이펙스의 가장 큰 이걸 좀 성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U 26만 장이 생각보다 큰 규모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AI의 하정우 이제 수석 실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국이 2천만 장 정도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중국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한 그 정도를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대신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블랙엘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중국도 한 뭐 적어도 한 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가 이제 3위 우리나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한 4만 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략 한 30만 장이라고 얘기를 해온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GPU 가지고 있는 게 왜 좋은 거야 라고 해봤을 때 뭐 일본도 있을 거고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최신 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LLM 모델과 같은 뭐 AI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더 빠르게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뭐 개발에 대한 진정 속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협상했을 때 젠스랑 대표가 결국 자기 물건 팔러 온 거잖아,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이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러는 거고, 중국이 괜히 이번에 그 블랙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우리는 최첨단 칩을 안 줄 거야 얘기한 것도 그만큼 블랙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워낙 가격도 굉장히 또 비쌉니다. 좀 비싸기도 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먼저 확보해 왔다는 거는 조금 긴 암묵에서 우리가 AI나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전체적인 시장에서 한 단계 빨리 걸어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필 또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뭐 ADC 학회도 있고 뭐 간학회나 이제 여러 가지 또 비만 학회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내년 1월이 되면 가장 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됩니다.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런 학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좀 모멘텀으로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메세라죠. 메세라가 화이자와 노보디스크와 지금 뭐 M&A 관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어떤 흐름이냐, 금리 인하 된다는 거는 적어도 빅파마 입장에서 그 자동화 조달이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 두 공방이 지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M&A과 같은 빅딜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히려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이 더 확산될 여지가 좀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에빌 바이오가 이제 올해죠 1월 달에 사실 GSK와 미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기술 이전을 대략 4조 1천억짜리 이제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알테오젠, 뭐 에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여러 이제 바이오 플랫
플랫폼 회사들이 다음 한 요 3, 4개월 내에 새로운 좀 기술 이전 소식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아까 메스라는 이제 D&D 파마테이긴 하겠지만은 페트론도 12월이 되면은 1112와 그 평가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평가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이 뭐냐, 본계약이거든요. 그 본계약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크고, 최근에 뭐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G2G 바이오 대표님이 뭐 한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나올 건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회사 중에 4개 회사와 지금 논의를 중이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우리가 10년 전과 굉장히 엄청난 기술 개발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제약바이오는 정말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금리 변동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4회 연속 금리 인하까지 좀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물론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뭐 확률적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는 이제 지표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는 최근에 한 3.0%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상반기 한 5월이나 4월쯤까지 3.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간세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4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2%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만약에 생각보다 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럼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제조업 지수도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이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잡혀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나 뭐 최근에 뭐 연준 뭐 쿡 이사와 같은 그런 분들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좀 시장이 좀 입각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셧다운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제가 볼 때 이건 좀 정치적인 분위기가 좀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빨리 승인하지 않게 되면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빠르게 이걸 좀 마무리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좀 12월이나 우리가 내년 상반기와 관련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이 협력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의 중심이 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원래 한 10월 초쯤에 이제 HBM 그 12단 반도체 관련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온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또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젠슨항 대표와의 그런 뭐 비밀적인 뭐 규약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확실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은 걸 얻어갔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따가 좀 말씀을 하겠지만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파운드리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젠슨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모든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로봇 관련된 칩은 삼성전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이게 불과 삼성전자를 사실 10만 원에서 오늘 뭐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정도는 아닌 정도로 굉장히 저는 큰 규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수요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수요도 굉장히 커질 건데, 여기다가 HBM4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거는 수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뭐 샘플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SK 하이닉스와 뭐 경쟁을 뭐 해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가 낫냐, 뭐 삼성전자가 낫냐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 자체가 지금 HBM4 관련해서 지금 재설계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투톱의 반도체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 시장을 빠르게 좀 침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해동에서 최태원 회장이 빠졌으니까 그럼 SK 하이닉스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시장에 조금 시기상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따로 1대1로 해동을 했고 뭐 그러면서 SK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해동이 삼성에서 좋고 SK에서 좋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로보틱스 쪽에 관련된 GPU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뭐 향후에 자동차 생산을 위한 로보틱스에 대한 개발력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3분기 실적은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나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이제 초반대였죠. 반도체는 거의 한 뭐 몇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1분기 적자였다가 2분기 굉장히 뭐 파운드리가 더 부진했죠. 1분기 2조 적자, 2분기가 2조 5천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3분기 때는 이게 12조 한 2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나왔는데 실제로 반도체만으로도 7조 영업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9월 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반적인 메모리 그 커뮤니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9월 초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P가 올라갔고 Q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디램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을 이제 재고들이 다 이번에 이제 할인 효과가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SK 하이닉스 실적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디램에서 HBM 비중이 대략 한 5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전체 디램에서 이제 HBM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번역 메모리 비중이 거의 한 88%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서버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 있죠. 그만큼 전반적인 IT 전방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실적이 더 잘 나왔었고, 그러면 지금 11월 초니까 그 두 달 사이 변화가 있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그럼 이제 시장은, 그럼 아까 파운드리 2조 적자라고 했는데,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되냐?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시장에서는 1조 밑으로까지 적자를 줄였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아까 2분기 같은 경우는 갤럭시 플립 쪽에 이제 엑시너스 2500이 들어갔고, 우리가 닌텐도 이제 그 스위치 2죠. 스위치 2에도 이제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AI6 같은 경우도 내년 말에 양산이 시작이 되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엔비디아는 그것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별로 적자가 아니라 이제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 그래서 CT그룹인가요? 아니면 SK증권에서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80조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3분기 실적은 놀랄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가 확정됨으로써 수익성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갤럭시 플립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폴더블 같은 경우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3, 4%밖에 비중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삼성의 그런 메인 모델은 갤럭시 S25나 뭐 S26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간 건데, 예전에 한 2022년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때 이제 그 GOS,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발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에서 파운드리는 제외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TSMC에 이제 맡기긴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도 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원래 한 뭐 20% 정도 수준에서 거의 한 50%까지 수율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S26이 본격적으로 수율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휴대폰 사업부 입장에서도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줄어들게 될 거고, 당연히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성이 큰, 오히려 지금 아까 IT 전방 사업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S26이 판매량이 내년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면은 원래 파운드리는 내년 내후년쯤으로 흑자 전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굉장히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번 4분기 때 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그 얘기를 했죠. 원래 AI6는 내년 말에 양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AI5 칩도 삼성전자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TSMC가 독자적으로 해왔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럼 당장에 AI5 같은 경우는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은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아까 1조보다 낮을 수 있는 적자라고 하게 되면은 4분기도 흑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과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할 만한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온 게 SK증권의 17만 원 리포트가 나왔고, 뭐 대다수의 지금 한 14만 원 리포트가 나오는데 1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안정권을 오히려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스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 뭐 어젠가 오늘인가 뭐 CXMT에서 HBM3를 본격적으로 출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은 3랑 3E랑 또 완전히 또 레벨이 또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게 HBM3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H20 칩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게 HBM3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 같은 경우는 그 뭐 12단이나 그 8단 반도체 3E죠. 그 칩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지금 뭐 CSMT가 HBM3를 만든다 하더라도 3E를 만들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의 좀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딱 하나 또 트럼프가 단정 지었죠. 블랙의 칩은 나중에 구식이 되었을 때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고. 그만큼 기술력 차이를 한 3년에서 4, 5년 정도 더 멀리 좀 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글쎄요, 만약에 빅테크 업체들이 최근에 AI 캐pex 투자를 더 많이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런 비용적인 문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너네 삼성전자한테 미안하다, 너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조금 물량을 조금 지연시켜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좀 시장이 우려기는 하죠. 왜냐면은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사실은 뭐 항상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거의 한 500억 달러, 한 600억 달러 수준의 캐pex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중에 어느 정도 비용이 문제가 됐을 때, 재고가 쌓이게 될 때, 그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칩 부족이 삼성전자에게 왜 호재인가요? 결국에는 칩이 부족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쇼티지죠. 쇼티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하더라도 이제 젠슨한 대표는 빠르게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서 8단이나 12단이 빨리 올라와 주길 바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SK하이닉스한테 구매를 해야 되긴 하는데 거의 독자적으로 이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2단 반도체에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젠슨하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뭐 오라클과 거의 한 750조 규모의 그거는 이제 스타게이트를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AI 칩은 굉장히 커지고, 늘 항상 빅테크 쪽에서만 항상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젠슨한 대표가 사우디도 갔었고 중동 선방도 갔었죠. 그리고 유럽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AI 칩 이제 구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디램 가격이 거의 한 2배, 3배까지 올라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P가 이만큼 올라간 상황에서 Q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따 Q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장을 증설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면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리죠. 그때 갑자기 슈퍼 사이클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새로운 정책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수율만 나와주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2026 상반기 주식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4분기는 일단 마찬가지로 특히 성수기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은 우리가 뭐 연말 되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뭐 가전 회사들이나 새로운 신제품을 이제 특히 많이들 해죠. 뭐 내년 뭐 26년도 신상품을 이렇게 그런 IT 쪽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IT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출하량이 올라가는 측면인데, 하필 이 시기가 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우리가 흔히 다나와 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나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장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PC 가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TV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될 거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구독자분께서도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원래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목표가는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만 원 올라갔죠. 거기다 14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목표가를 고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졌었고, 그러면 이제 4분기, 이제 3분기가 실적이 마무리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역대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아까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80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기가 12조죠. 그럼 적어도 분기당 20조가 나와야 내년에 80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4분기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15조, 16조 이 사이가 나오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목표가 변경을 좀 가능성이 있다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충분히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 판 거는 전체 포트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 보는 뭐 버블로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에 나올 시기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담아가는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만 전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매수 기회일까요? SK증권 리포트를 이제 17만 원 그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하게 되면은 보통 구조 자체가 선증설 후수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수주 후증설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수주를 너무 많이 빨리 받으니까 기다려봐. 그 가동 라인을 계속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심지어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 9월달 리포트가 나온 게 그겁니다. 지금은 디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4분기 때는 낸드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낸드는 2분기 때 하이닉스 보더라도 거의 적자도 아니고 거의 보합 쪽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4분기 때 랜드마저도 시장의 수요가 확 치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20만 전자, 이게 사실 뭐 꿈의 숫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섹터처럼 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숫자가 올라오게 되고 수출 데이터가 보여주게 되고 그만큼 쇼티지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하시면은 그냥 디램 가격 추이를 보세요. 디램 가격 추이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해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20만 원도 내년 만약에 상반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충분히 20만 원 목표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시장의 하두는 오픈AI입니다. 오픈AI가 지금 뭐 여러 빅테크 업체들과 뭐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어제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제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계약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오픈AI는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10기가와트 계약을 맺으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 자체가 대략 한 500조 수준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AI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자금을 수혈할 수가 없죠.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IPO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샘 알트만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내년에 IPO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AI를 상장을 시켜서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는 놨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주문을 던졌는데 나중에 그 주문이 안 넘어오면, 왜냐면은 샘 알트만이 불과 10월 1일쯤 왔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10월 1일에 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월 80만 장을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월 한 캐파가 120만 장 수준입니다. 120만 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80만 장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때 SK하이닉스가 10%가 주가가 올랐고 삼성전자 제가 알기로 한 5%, 6%가 올랐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행동으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오케이인데, 실제로 근데 만약에 이거 자금과 관련된 시장의 우려들이 사실 지금도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어요.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을 부식시켜줄 수 있는 명확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좀 씻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시장은 작은 멘트 이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투심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요. 조선업에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지금 뭐 전 세계 조선업 1위가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이고,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는 핵 연료 이제 잠수함 개발을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은 좀 승인을 했지만은, 물론 중국에서도 사실 뭐 딴지를 좀 거는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탱커선이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NG선이나 뭐 메탄올선 같은 조금 고난이도 이제 선박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와 탱커 쪽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캐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대다수의 수주 물량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핵연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시절 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난이도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왜냐면은 LNG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거긴 맞는데, 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이후에 사실 중국도 실제로 LNG선 관련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쯤에 이제 본격 인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중국도 LNG선과 같은 조금 고기술이 필요한 이제 선박들을 만들 줄 아는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저가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야? 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저기 이제 폴란드가 잠수정 관련 수주 한 60조짜리를 계속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좀 이슈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금 1억이 있다면 조선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대형주 또는 기자재, 협력사 쪽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워낙 근데 최근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그 마스가 관련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에 자주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3, 4분기 때부터 이제 특히 대형 3사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저성가 물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쟁력이 굉장히 센데 이게 저성가 물량들이 실적이 잡히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계산이 마진이 굉장히 빡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어제도 이제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원래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6%, 그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때 아마 이제 카타르 에너지 쪽에 이제 울량받았던 에너지선이 대략 한 100척 중에서 30척씩 이제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란. 추후에는 2차 이제 물량까지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내년 이제 한 상반기쯤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 기자재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대다수의 조선주도 조금 급락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저는 이때 기회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엔진이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게 특히 이제 하나그룹 쪽에 이제 제재를 가했었죠.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특히 뭐 하나오션이나 뭐 하나엔진이나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중국 조선사들은 하나엔진의 작년 12월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엔진의 그 DF 엔진을 한 6,500억 정도 이제 수주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중국이 1위 조선사 업체입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IMO가 있어요. 그게 국제 회사 기구가 있는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규제를 탄소 제로까지 만드는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50년까지가 아니라 이게 10년, 5년 단위로 단단 끊어야 돼요. 그러면 중국은 그 엔진을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엔진이 이게 이 물량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제재를 풀었죠. 풀으면서 이제 하나 엔진이 향후에 더 추가적인 소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은 중국 조선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진 1위 회사들은 저기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도 있고 비상장에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회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은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엔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엔진 쪽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엔진을 그나마 뭐 아까 뭐 투자금 중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하나엔진을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요즘 조선주 분위기 아직 초입인가요? 아니면 피크인가요? 피크도 아닌 것 같고 초입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까 반도체도 증설 얘기를 했지만은 수주는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캐패스에 대한 한계가 있죠. 우리가 거제 조선소가 있고 울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조선소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속초나 뭐 어떤 데 늘리면 못합니다. 이거는 국토 환경부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이게 조선사 같은 경우는 좀 환경과 관련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도 저기 수빅 조선소라고 이제 필리핀 쪽에 조선소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 하나오션도 미국의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캐펙스를 활용하는 이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가 물량이 계속 지속되냐?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신조성가 지수가 184예요. 이게 2007년도 그때 이제 조선 그때 굉장히 호황 사이클이었을 때가 191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189까지 좀 올라왔다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 지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뭐 중국에서 선박에서 건조됐던 선박들에 관련해서는 입항 수수료를 좀 매긴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제 뭐 MSC나 머스크와 같은 이제 가장 큰 해운사들이 중국 쪽을 안 하고 우리나라 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수주가 고성과 물량들을 좀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죠. 흔히도 얘기를 합니다. 서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원래 한 5%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지금 거의 25%까지 지금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이 그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과연 선박 쪽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는 뭐 추후에 조금 이와 관련된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흔히 뭐 존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박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지을 수 있게 이 법이 통과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 다 각각 개별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현대미포와 이게 합병을 했죠. 이제 합병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군함을 건조를 받아요. 존스법이 통과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군함 같은 경우는 거의 중형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역 선박에 대한 도크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거는 중소형 선박들 위주로 도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함은 중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현대미포는 또 그 군함 쪽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게 또 싱가포르 쪽 법인 쪽에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은 미 해군이 싱가포르 쪽에 또 미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싱가포르의 그 현대미포에 있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후에 좀 전략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의 조금 큰 이제 그림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RO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또 독단적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화물창 이게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화물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GTT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과에서 거의 5% 로열티를 그 프랑스 GTT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이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수주를 받으면은 그냥 이 로열티 5% 주가를 그냥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데, 만약 우리나라 대형 다른 두 개 회사들에게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필리조선서가 아마 흑자 전환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잠수정 결국 핵 연료 추진하면서 사실 좀 하나오션이 가장 좀 빠르고 있고, 예전에 울산 호위급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은 적도 있었고, 캐나다 그리고 미국 쪽과 관련된 뭐 그런 군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조선 3사들의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클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그때 업황 사이클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고객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고객사가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물동량이 많아져야 이제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생각보다 조선 사이클이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긴 하는데, 지금의 이제 조선 업황 사이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MSC나 저 머스크나 저 유럽 쪽 이제 그런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죠. 그렇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경기 침체에서 이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12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결국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시장의 물동량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선박 수요, 건조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조선 사이클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일까요? 쉬어가야 할 시점일까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사들의 사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일단 다 반영됐습니다. 그게 일회성 비용이죠.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결국은 대규모 파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파업은 끝났죠. 파업이 나오면서 각 3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그 성과급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건비였죠. 원래 인력 부족이 작년 1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조선사들이 오랫동안 크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특히 태국 쪽이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올라왔는데 숙련 노동자가 사실 좀 많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 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이제 되면서 이제 조선사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던 리스크들을 많이 좀 해소되어 왔다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선사들도 돈을 좀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을 했고 마이 연말 이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이거 본격적으로 좀 시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이 뭐 하나 그룹과 관련된 뭐 제재를 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추후에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미중 관세들과 변동점 생기긴 하겠지만은 입항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이제 중국 건조 선박에 관련해서 그게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그건 조금 이슈는 되긴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좀 낮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선사들의 리스크는 조금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조선 시장에서 진짜 대장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캐파 큰 회사가 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아까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라고 살짝 얘기를 했고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HD 현대중공업이 이 캐파에 따른 수익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있고 여기다가 아까 힘센 엔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HD 현대 마린 엔진도 있다시피 미포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본다고 했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20%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대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 정부가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어느 한 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규제들을 빨리 뭐 완화시키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중국과 경쟁에서 5년 이상 뒤처질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뭐 철강이나 이런 산업을 봤을 때 엄청나게 뒤처지듯이 AI나 로봇 쪽에 빠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또 한 번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다시피 굉장히 크죠. 지금 중국은 어젠가 이제 유니트리 로봇이죠. 이제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이제 핵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쯤에 IPO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10조를 보고 있긴 하지만은 10조 원 이상의 이제 밸류도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중국은 사실 중국은 늘 항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뭐 무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빠르게 개발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로봇들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뭐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도로교통법 이제 뭐 샌드박스 규제를 이제 완화하면서 이제 앞에 나가고 있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BYD 같은 경우도 실제로 BYD는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FSD와 같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의 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중국 BYD는 신의 눈이라는 이제 자율주행이 있는데 이거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의 이제 FSD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뭐 대당 1,000만 원 정도 수준을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교통당국에서도 좀 규제 완화하고 되고 뭐 이게 뭐 체크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시장이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시장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3년 전에 이제 G90 그 라인업에서 레벨 3단계의 그 자율주행 차를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츠는 이미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했는 상황에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기술력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위기감 의식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빠르게 또 개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로봇주나 특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왔었죠. 원래 이 회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고 그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뭐 우리 뭐 팔과 관련된 뭐 근육과 비슷한 뭐 뼈대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LG전자 관련향으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가 한 13% 정도 LG전자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고 아직 오피셜은 아니긴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중국인이 SNS에 올렸었죠. 테슬라 오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밸류 체인이 LG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보티즈가 저기 마곡동에 있거든요. 마곡동에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쪽에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도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이제 부품 관련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테슬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밑에 뭐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본에 화나기라는 회사가 있고 야스카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부품이 굉장히 비싸고 기술력은 없습니다. 대신 중국은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대략 한 중간 정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좀 기술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키텍스에서 로봇 월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전시회가 열리긴 하는데, 뭐 오늘 뭐 네이버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뭐 배달 로봇 루키 뭐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뭐 진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경쟁을 펼친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모멘텀으로 조금 해석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보이고 있고, 불과 이제 CES 2025가 1월 달에 열리고, 이제 이중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1월 초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당시 언제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4년 12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제 최대 주주 이제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서 그때 로봇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월 초에 LG전자 조종환 대표가 우리도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생산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움직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있고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은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다수가 지금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어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과 같은 부분들을 다 이미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어차피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저는 빼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에 아마 상반기쯤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오늘 얘기를 한 게 그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 업체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만으로는 사실 조금은 먹을 수는 있어요. 결국에는 빅테크와 손을 잡고 MOU를 맺거나 여기에 따른 협약이 한 단계 레벨을 뗄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11월 20일쯤에 이제 오픈식이 열릴 텐데 청라 공장을 4억을 이전을 했어요. 기존에는 한 350억 정도의 매출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2,500억짜리 이제 캐파 증설이 나오는 이제 공장입니다. 원래는 직교 로봇을 만들고 있고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관절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올해 한 4월쯤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내부는 영입을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물론 이거는 한 2, 3년 정도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게 이사회 중에 네 분이 SK온 이제 상임 이사예요. 그러니까 SK온 사람이겠죠. 이제 그분들이 향후에 이제 SK온 그 배터리 아메리카 이제 쪽이긴 한데, 최근에 뭐 LG 엔솔 우리 그 여기 있다가 이제 삼성 SDI가 대략 40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의 이제 ESS 공급 계약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SK온이 공급 계약을 맺으면은 그 스마트 팩토리는 어디가 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유일 로보티스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일 로보틱스가 향후에 좀 주가적인 측면이나 다른 그 대형 그 로봇 회사들보다는 좀 주가 덜 올랐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전선환 회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이제 AI 쪽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그 전에 좀 한 단계 나아가서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스위스의 그 산후조리 로봇 전 세계 1위 회사죠. ABB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 회사가 연간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는 벌긴 해요. 실제로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대부분 뭐 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근데 인수한 이유를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보틱스, AI 쪽 관련된 로보틱스 시너지를 얘기를 해왔었죠. 이게 예전에 AI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지금 연간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270만 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2040년대에는 우리가 2천만 대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돌리는 거죠. 로봇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AI 칩들, 빠르게 이제 LLM 모델들을 돌려서 사람과 비슷한 지능형을 만들 수 있는 모델까지 생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향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로봇이라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GPU를 아까 30만 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AI 발전들이 이게 로봇과 연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가 로봇주에 어떤 장기 성장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빅테크 업체들, 최근에 아마존도 있다는 인력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죠. 이게 불과 1, 2년 전에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빅테크 업체들은 이미 그런 AI와 관련된 로봇,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현지에 대한 채택률이 굉장히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리쇼어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번 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너네 공장 짓게 되면은 그런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사실 시장의 화두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관련해서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드려 봤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가볍게 이제 우리가 협동 로봇을 커피점에 파는 이제 협동 로봇을 보게 되면은 실제 한 달에 낼 수 있는 약정 금액이 160만 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대략 한 220만 원, 230만 원 수준인다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이게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풀로 돌려도 커피를 계속 제공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에 생산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 물론 이제 서비스업 자체가 미국이 한 7, 80% 비중이 크고 제조업이 20%밖에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채택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물론 트럼프가 꿈꾸는 게 제조업의 강국을 꿈꾸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에 이제 북미 법인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늘 항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 물량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보통 협동 로봇 한 대당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뭐 한 대, 10대 주문하지는 않겠죠. 거의 한 100대 이상만 주문을 하더라도 거의 한 30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 로봇주에도 만약에 이런 리션에 대한 기회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 뭐 우리나라도 뭐 1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크긴 하겠죠. 물론 한국은행 총재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부동산과 관련된 연계를 하게 되면서 조금 굉장히 신중한 좀 방향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협동 로봇이든 산업용 로봇이든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에 특히 기능 고객사들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거의 압도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화낙, 일본에 있는 화낙이 이 두 회사가 거의 한 40,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테크맨,
그리고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가 대략 한 5% 정도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뭐 그리고 레모 로보틱스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이런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유럽이나 저 북미나 저기 남미 쪽의 법인들을 이미 인프라를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고객사들도 이미 MOU나 이런 게 다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주문만 내주기 좀 기다리면 돼요. 그 협선력에서 얼마만큼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주도 세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휴머노이드는 별개예요.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지금 당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는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티스를 제가 봤을 때는 협력 로봇에 대한 수주, 모멘텀 여기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협동 로봇이 있고 그리고 수술용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긴 하겠죠. 뭐 감속기와 만드는 부품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레모 로보티스에 들어가는 뭐 SBB 테크나 뭐 하이젠 RNM 같은 이런 기술들도 좀 근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로봇주를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아까 뭐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는 유일 로보틱스.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종합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직교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볼 때 추후에는 감속기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고, 수술용 로봇에서는 큐렉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한 만원 초반대이기는 한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이 최대 고객사가 사실 조금 이제 최근에 자사에서 새롭게 이제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한 25,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한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 좀 만원까지 올라왔는데 3분기 때부터 일본 교세라 그룹과 이제 그 인공 관절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를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술용 로봇은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7월 달에는 이게 미국의 FDA 인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에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미국의 싱크 서지컬이라는 회사와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회사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 로봇이죠. 이게 예전에 2007년도, 2008년도가 12조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80조, 200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큐렉소가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좀 회사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일로보틱스나 큐렉소라는 이 두 회사 조금 챙겨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사임당 구독자 수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좀 쉬운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명확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증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신사임당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가셔서 고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